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오전 9시 3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편의점 점주 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남경찰서입니다. 저 신고하려고요. 아니, 상담? 이게 신고할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박민호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제 편의점에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와서 현금을 뽑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3개월째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박민호는 지난 3개월간 기록해둔 노트를 펼쳤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빼곡한 메모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92일 연속으로 매일 새벽 5시 정각에 나타납니다. ATM에서 정확히 50만 원씩만 인출하고요. 그것도 반드시 새 지폐로만 바꿔서 가져갑니다. 새 지폐요? 네. ATM에서 돈을 뽑고 나면 다시 넣었다가 새 지폐로 교환해서 가져가요. 매번요. 경찰관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얼마나 인출한 건가요? 계산해 봤습니다. 92일이면 4,600만 원입니다.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더 이상한 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2010년식 소나타 클래식이에요. 범퍼도 찌그러져 있고 워낙 낡아서. 박민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차는 저렇게 낡았는데 매일 50만 원씩 현금을 뽑는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게다가 행동도 수상해요. 항상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급하게 움직이거든요. 첫 번째 목격, 92일 전. 때는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민호가 이 편의점을 인수받은 지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는 새벽 시간대의 모든 손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오는 청소부 아저씨, 새벽 5시 30분에 오는 대리운전 기사들, 새벽 6시에 오는 헬스장 트레이너. 모두가 규칙적이었고 박민호는 그들의 얼굴과 주문까지 외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는 순간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어요. 딱딱딱딱. ATM에서 규칙적인 버튼음이 들렸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어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는 172cm 정도, 마른 체격에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눈썹까지 내려 눌러 쓰고 있었어요.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동작은 기계적이었어요. 카드 삽입, 비밀번호 입력, 금액 선택, 수령, 모든 동작이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자는 돈을 받아들고 나서 다시 그 돈을 ATM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지폐로 교환 버튼을 눌렀어요. 박민호는 20년 넘게 살면서 ATM 앞에서 누군가 일부러 새 지폐로 교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새 지폐 10장을 받아들었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박민호의 눈에는 띄었어요.
남자는 돈을 검은색 가죽 지갑에 조심스럽게 접어넣고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님, 영수증 두고 가셨어요. 박민호가 불렀지만 남자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남겨진 영수증을 집어든 박민호는 숫자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인출액 50만 원. 인출 후 잔액 8,324만 7천 원. 8천만 원이 넘는 잔액. 이 정도 돈이 있으면서 왜 저렇게 급하게. 박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곧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목격, 그리고 패턴의 시작. 다음 날 새벽 5시, 박민호는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똑같은 검은색 패딩, 똑같은 야구 모자, 똑같은 마스크. 남자는 곧장 ATM으로 걸어갔어요. 딱딱딱딱. 어제와 똑같은 리듬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민호는 무심코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5시 0분. 남자는 어제와 똑같이 50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지폐로 교환했어요. 이번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나가려 할 때 박민호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어제도 오셨죠? 남자는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했어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두려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네. 짧고 낮은 대답이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급히 나갔어요. 박민호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회색 소나타. 번호판은 30인어 4. 차는 시동을 걸자마자 굉음을 냈어요. 머플러가 고장 난 듯 했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차를 몰고 구로 방면으로 사라졌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남자는 왔습니다. 박민호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도착 시간 5시 초 단위까지 정확. 인출 금액 50만 원. 특이사항 손 떨림 지속. 주변 경계하는 모습. 차량 구로 방향으로 이동. 11월 17일 금요일. 도착 시간 5시 정각. 인출 금액 50만 원. 특이사항 오늘은 기침을 심하게 함. 감기 증상? 차량 동일 방향. 11월 18일 토요일. 도착 시간 5시 정각. 인출 금액 50만 원. 특이사항 주말인데도 똑같이 옴. 주말에도 필요한 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민호는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밤에 천천히 돌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ATM 앞에 서기 전에 항상 주변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편의점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뽑을 때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게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박민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불법 도박장에 갚는 돈? 마약 거래 대금? 사채업자에게 매일 갚는 이자? 아니면 범죄 조직과 연관된? 두 번째 주 의심의 증폭. 11월 21일 화요일. 2주째 접어들자 박민호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도 남자는 정확히 5시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자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떨림이 더 심했어요. ATM 버튼을 누를 때 2번이나 잘못 눌러서 다시 입력해야 했습니다. 돈을 받아들 때도 한 장을 떨어뜨렸어요. 박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어. 오후 2시쯤 편의점 단골 손님인 김철수 형사가 들렀습니다. 김 형사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소속으로 자주 야식을 사러 오는 단골이었어요. 형사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편의점에 좀 이상한 손님이 있어서요. 이상하다니? 매일 새벽 5시 정각에 와서 ATM에서 50만 원씩 뽑아가요. 벌써 2주째인데. 김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그것도 새벽 5시 정각에? 네. 단 하루도 안 빠지고요. CCTV는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김 형사는 영상을 보며 턱을 쓸었어요. 확실히 수상하긴 하네요. 행동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도 심상치 않고, 그죠?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죠? 근데 박 사장님, 이거 단순히 규칙적인 생활 패턴일 수도 있어요. 명확한 범죄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더 지켜보세요. 만약 더 구체적인 증거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김 형사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개인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3번째 주 새로운 발견. 11월 28일 화요일. 박민호는 이제 매일 새벽 5시 전에 ATM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날도 남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남자가 돈을 뽑고 나서 편의점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박민호의 편의점에는 아직 구형 공중전화가 남아 있었거든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지만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호는 재고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에는 눈물이 섞인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끄는 남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민호는 공중전화기의 발신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근 발신 기록 기능이 고장나 있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지? 그리고 뭘 준비한다는 거야? 한 달째 결심. 12월 14일 목요일.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민호는 노트를 펼쳤어요. 30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총 방문 횟수 30회, 총 인출 금액 1,500만 원. 특이사항,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음. 항상 새벽 5시 정각. 항상 50만 원. 항상 새 지폐로 교환. 주변 경계 지속. 11월 28일 공중전화 사용.
손떨림 지속적으로 관찰됨. 차량 상태 매우 불량함에도 매일 운행. 박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따라가 보기로. 그날 밤 그는 아르바이트생 이수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혼자 좀 봐줄 수 있어? 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한 볼일이 좀 있어서 1시간만 부탁해. 알겠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새벽. 박민호는 자신의 아반떼를 편의점 뒤편에 미리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4시 55분.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시 정각. 남자의 소나타가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가는 동안 박민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차를 세웠어요. 5분 후 남자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소나타가 출발했습니다. 박민호도 따라갔습니다. 미행, 진실을 향해. 새벽의 서울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박민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어요. 남자의 차는 테헤란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남대로 남부순환로를 거쳐 구로디지털 단지역 방향으로 향했어요. 약 25분을 달렸을까? 차는 구로구의 한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민호도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차 문을 잠그고 검은색 봉투를 꼭 안은 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박민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건물은 3층짜리 오래된 상가였습니다. 1층 폐업한 중국집.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2층 주 디지털 플러스 간판이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3층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남자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민호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끼며 계단을 올랐어요. 1층,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왔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민호는 멈춰 섰어요. 아이, 응, 아빠 왔어. 추웠지? 난방은 잘 돼? 남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들었던 차갑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좋아하던 치킨이요. 엄마? 그래, 알았어. 아빠가 금방 사올게. 박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그럼 범죄와는 무관한 건가?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민호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차 안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5분 후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m 정도 떨어진 BBQ 치킨집으로 걸어갔어요. 다음 날 더 깊은 조사. 박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이가 있는 아빠가 왜 매일 새벽에 현금을 뽑을까? 그것도 50만 원씩이나. 그리고 왜 저런 낡은 상가 건물에 아이와 함께 있는 거지? 다음 날 오후 박민호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낡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로희망공 부방. 운영 김영숙. 매일 아침 7시 개방. 문의 010. 공부방.
박민호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한 여성과 마주쳤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성의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아, 이 근처에 사는데요. 공부방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김영숙이에요. 김영숙은 박민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작은 책상 5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림들 대부분이 가족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이에요. 제가 한 20년째 운영하고 있죠. 20년이나요? 네. 처음에는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5년 전에 이 건물로 옮겼어요. 임대료가 싸거든요. 김영숙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다니나요? 5명이요. 다들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선 가정 아이들이에요.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기 전까지 여기서 공부하죠.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매일 새벽에 오시는 분 계세요? 40대 남성분인데 김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강우진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천사요? 네. 우진 씨가 3개월 전부터 이 공부방을 후원하고 계세요. 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후원을요? 매일 아침 식사비, 간식비, 학용품비를 갖다 주시거든요.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잘 먹고 있어요. 매일요? 그럼 박민호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매일 50만 원이면 아이들 식비와 간식비, 학용품비. 우진 씨가 없었으면 이 공부방 문 닫을 뻔했어요. 정부 지원이 끊기고 후원도 줄어들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김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우진 씨가 나타나서 정말 기적 같았어요. 강우진의 이야기. 박민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분은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김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몰라요. 우진 씨가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개월 전쯤이었어요. 우진 씨가 처음 이 공부방을 찾아오셨죠. 회상 3개월 전.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김영숙은 오전 10시쯤 공부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격의 40대 중반 남성.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공부방이 맞나요? 네, 맞아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후원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매일 50만 원씩 200일 동안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숙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매일이요?
50만 원씩? 네. 그럼 200일이면 1억 원이잖아요. 네.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강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영숙은 황급히 의자를 권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우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등은 심하게 구부정했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을 후원하시려는 건가요?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딸이 목이 메었습니다. 제 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혈병이었어요. 3년을 싸웠는데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 제 딸 이름이에요. 민지가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게 학교에 가는 거였어요. 김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밖을 못 나가서 친구들이랑 뛰어놀지 못해서 민지는 창문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 보는 게 낙이었어요. 우진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민지 일기장이에요. 수첩을 펼치자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하고 싶다.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다. 그런데 아빠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 아빠는 나 때문에 이미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김영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지가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한 약속이 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밥도 잘 먹게 하고, 공부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딸이 못다 이룬 꿈을 다른 아이들이라도 이루게 해주고 싶어요. 김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꼭 아이들 잘 돌보겠습니다. 민지 양을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우진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매일 제가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오기 전에 갖다 놓고 가고 싶어요. 왜 그러시죠?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그냥 조용히 돕고 싶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김영숙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진 씨는 매일 새벽에 오세요. 아이들이 7시에 오니까 그 전에 돈을 놓고 가시는 거죠. 박민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범죄자로 의심했어요.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워낙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만하죠. 매일 새 지폐로 바꾸시는 이유는 뭔가요? 김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딸한테 용돈 줄 때도 항상 새 돈으로 줬다고. 깨끗한 게 더 좋다고 민지가 좋아했대요. 박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솔직히 걱정돼요. 1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사실지. 직업은 있으세요? 회사를 그만두셨대요. 딸을 잃고 나서 일할 의욕이 안 생긴다고. 지금은 집까지 팔아서 그 돈으로 후원하시는 거예요. 박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까지요? 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신대요.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편의점으로 돌아온 박민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범죄자로 의심했던 그 남자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할 뻔했어. 그날 밤 박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강우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 깊은 다크서클, 구부정한 등. 그건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박민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신의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 835만 원. 적금 해약한 돈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박민호는 3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봉투에 담았어요. 새벽 5시 어김없이 강우진이 나타났습니다. ATM에서 50만 원을 뽑는 익숙한 동작. 우진이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박민호가 다가갔습니다. 손님.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박민호를 봤어요. 좋은 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어떻게? 구로희망공부방 김영숙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우진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일이 알려진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알아요. 그런데 저도 돕고 싶습니다. 박민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 30만 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우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박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때 급식비를 못 내서 점심을 못 먹은 적도 많았고요. 우진이 박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모르게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이 사비로 제 급식비를 내주신 거였어요. 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인 것 같아서요. 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퍼져가는 선한 영향력. 며칠 후 편의점 단골 손님인 김철수 형사가 들렀습니다. 박 사장님, 그 수상한 손님 건은 어떻게 됐어요? 박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큰 오해를 했어요. 그분은 범죄자가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박민호는 강우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 형사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런 사연이 저도 작게나마 돕기로 했어요. 나도 동참하고 싶네요. 김 형사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강제는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한 달에 한 번 20만 원씩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참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박민호가 단골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분식집 사장 이미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김밥 100주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우리 애도 중학생인데 다른 아이들이 굶는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정호 씨는 아이들 교복 세탁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교복이 더러워서 학교 가기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동네 서점 주인 한지영 씨는 매달 10만 원어치 책을 기증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80일째 변화의 조짐. 12월 말 강우진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박민호가 준비한 도시락을 받았고 어느 날은 김 형사가 아이들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우진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거예요. 그날 새벽 우진은 처음으로 박민호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한테 한 약속인데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잘하고 계세요. 아이들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일부러 오기 전에 가거든요. 그런데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사진을 볼 때마다 민지가 웃는 것 같아요. 박민호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 양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걸 알면. 100일째 작은 기적. 2024년 2월 21일 강우진이 후원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구로희망공 부방에는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영숙 선생님이 몰래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우진이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돈을 놓고 가려 할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숙이 우진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100일째예요. 아, 그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시겠어요?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우울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대요. 10분만요. 우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을 열자 5명의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어요. 벽에는 100일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저씨, 8살 여자아이가 달려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희 매일 맛있는 거 먹어요. 아저씨 덕분에 저 교과서 샀어요. 10살 남자아이가 새 교과서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안경 맞췄어요. 이제 칠판 글씨가 잘 보여요. 아이들이 저마다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우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행복해하니까 아저씨도 행복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150일째 새로운 시작. 3월 중순 150일째가 되자 구로희망공 부방은 지역사회의 작은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편의점에는 희망공 부방 후원 상자가 놓였고 손님들이 조금씩 돈을 넣어갔어요. 한 달에 모이는 돈이 평균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영숙 선생님은 우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진 씨,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건 어때요? 네.
200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도 팔고 일도 안 하시고. 우진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0일 후에 자신에 대해서는 급여는 많이 드리지 못해요. 월 20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가장 자격 있는 분이에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잖아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4월 1일 강우진은 구로 희망공부방의 정식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업무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방과 후 학습을 지도했습니다. 첫 출근 날 우진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받아들였어요. 강 선생님,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뭐예요? 오늘은 김치볶음밥과 계란 후라이란다. 와, 저 김치볶음밥 좋아해요. 우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던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0일째 약속의 완성. 2024년 5월 31일 강우진이 처음 후원을 시작한 지 정확히 2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50만 원을 준비하러 ATM 앞에 선 우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민지야, 아빠가 약속 지켰어. 20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꿈꾸던 학교 생활을 다른 아이들이 누리고 있어.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돈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부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박민호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우진 씨, 오늘이 200일째죠? 네.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우진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50만 원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박민호 사장님께 저를 범죄자로 의심했을 때도 진실을 알고 나서 도와주셨을 때도 사장님은 항상 진심이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200일을 버틸 수 있었어요. 이 돈은 제 마지막 후원금이자 앞으로도 계속될 아이들을 위한 첫 후원금입니다. 사장님이 모으신 후원금과 함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우진 올림. 박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 씨,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1년 후, 2025년 5월 31일, 강우진이 후원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구로 희망공 부방은 이제 다니는 아이들이 15명으로 늘었어요. 박민호를 비롯한 동네 상인들의 꾸준한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첫 번째 졸업생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12살 김민준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죠. 강 선생님, 저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민준아. 넌 잘할 수 있어. 우진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크면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도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민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큰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현재 2025년 10월 15일 민지의 3주기였습니다.
우진은 아이들과 함께 묘지를 찾았어요. 민지 언니, 우리 왔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준비한 편지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우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꿈꿨던 학교 생활. 아빠는 지금 매일 그걸 보고 있어. 내가 갖지 못한 친구들을 아빠가 15명이나 갖게 됐어. 고마워, 민지야. 아빠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줘서.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민지가 웃으며 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박민호의 편의점 앞에는 작은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구로희망공 부방 후원 현황. 정기 후원자 23명. 이번 달 후원 금액 420만 원. 후원 아동 15명. 그 아래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감사 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박민호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수상하게 ATM에서 돈을 뽑던 남자. 범죄자로 의심했던 그 남자가 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박민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단정 짓지 말고 그 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 그날 밤 박민호의 편의점에는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ATM에서 100만 원을 뽑더니 다시 그 돈을 넣고 새 지폐로 교환했어요. 박민호는 의심의 눈초리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무슨 이야기가 있겠지. 그리고 혹시 모를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ATM 앞에 서던 한 남자.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한 동네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수상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